10월 2일이고요.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자바는 이제 끝났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과목들이 이제 처음에 HTML하고 그 다음에 CSS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죠. 1번이었고 2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를 3번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자바를 공부했고요. 이제 5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차례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로도 볼 거예요. 이게 6번이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거를 결합한 형태를 볼 거예요. 이게 7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발전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서블릿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서 JSP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블릿이랑 JSP가 결합된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형태가 스프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게 나오고 자, 뭐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는 뭐 어차피 그냥 한 세트로 친다고 쳐도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뭐 현재로서는 거의 효용성은 없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한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과정 커리큘럼에 들어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를 전혀 안 해도 스프링부터 하는데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실습 없이 그냥 시험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한 2~3시간 정도 할애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파트 1. 자, 요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직전에 작업했었던 그 두 번째 프로젝트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페이지들을 전부 완성해서 이제 스프링 형태로 백엔드까지 다 갖춘 완전체 사이트를 만드는 게 이 파트 1이에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요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업을 아마 오전만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요거 진행하는 동안 한편에서 리액트 수업해야 돼요. 근데 리액트 JS를 진행하는 동안은 이게 당장 웹 개발의 접목이 안 돼도 여기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요만큼의 기술만 가지고도 웹사이트 충분히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조합을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리액트를 해야지 이거 경험 안 해보고 리액트로 바로 넘어가면 어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리액트 수업은 좀 천천히 뭐 하루에 한 단원 정도씩만 진행해갖고 요게 이제 리액트가 다 끝나고 나면은 파이널 프로젝트 파트 2.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웹사이트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작업량이 2배예요. 왜냐면은 혹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계시죠? 네이버 블로그를 예를 들어 볼까? 내가 티스토리는 아이디가 없어서. 잠깐만. 내 네이버 블로그로 보여줘도 될려나? 어디? 뭐가 있나 보자. 아, 아무것도 없구나.
최소한. 네이버 블로그 내팽겨 친 지가 거의 7, 8년이 돼갖고, 뭐, 볼 건 없고. 자, 이게 지금 제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방문객들이 보는 건 이 겉에 있던 이 블로그예요. 근데 팁스토리 쓰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글을 쓰고 싶다. 혹은 내 블로그의 어떤 설정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나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 페이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여기에서 블로그의 각종 설정도 진행하고 글도 쓰고 그런다고요. 팁스토리도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만 접근하는 거죠. 블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컨텐츠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컨텐츠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있는 이런 문구 같은 거 사이트를 하나 더 열어서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보통 이런 사이트를 관리자 사이트 내지 관리자 페이지라고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문구를 내가 고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문구를 고치는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만 고쳐볼게요. 여기다 원래 원본이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라고까지만 돼 있었어요. 여기에 요거는 더 눌러봐야 안 보이겠다. 여기 합시다. subscribe now 느낌표 여기까지로 끝났죠? 그럼 여기다가 subscribe now라고 여기 적혀있는 요대로 지금 화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1, 2, 3이라고 적고 저장을 하면 이제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을 때 저기서 저장한 내용이 반영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관리자 사이트라고 하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관리자 사이트 기능이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일단 회원 관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해야 되지. 상품 정보 관리해야 되지. 결제 내역 확인해야 되지. 배송 처리해야 되지. 고객 문의글 처리해야 되지. 그러니까 관리자 사이트 기능이 쇼핑몰 기능보다 더 많아요. 그거를 리액트로 할 거예요. 관리자 페이지를. 그러니까 나중에 일정 잡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정의 최소 2배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입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일정 잡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필드에서 실제 일을 할 때 제가 직급이 나이에 비해서 좀 높았었어요. 25살 때부터인가 이제 과장 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 보통 요즘은 더 늦어졌잖아요. 저 때는 보통 한 27살에서 29살 사이가 이제 사회 초년생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30대 초반이죠. 그러면 이제 입사를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애가 과장이라고 뻗치고 있어. 그러면은 되게 꼴같이 않게 봐 진짜. 사회생활에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거든 사람들하고. 그게 강사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말을 진짜 안 들으니까 어떻게 잡냐면은 일단은 신입사원들의 특징들이 다 자기들이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딱 봐도 무시 못할 작업을 실제로 줘요. 그리고 이거 작업해야 되니까 일정 누구누구 씨가 본인 그 상황에 맞게 잘 짜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나서 일정 짜온다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무 터치 안 하고 가만히 놔둬요. 출근을 하건 퇴근을 하건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딱 그 약속된 날짜에 딱 가서 아침에 다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짓말 안 하고 반도 안 돼 있어. 본인 입으로 지킨 말 본인이 못 지키냐고 딱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 깨갱이거든. 일정 딜레이 된 거 이거 지연 배상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왜냐면은 보통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계약 5천만 원짜리 개발 프로그램 외주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언제까지라고 개발 납품일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만약에 기간을 어기게 되면은 이거를 날짜별로 끊어갖고 거기에 1.5배를 배상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럼 누구누구 씨가 일정 못 지켜서 이거 지연 배상금 내게 됐으니까 이거 당신 얼굴에서 까도 되지?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꼬랑지 내리거든. 저는 신입 때 이렇게 휘어잡았거든요, 진짜. 본인 실력으로 깔아뭉개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일정 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에러가 생길지를 예상을 못하고 에러를 생기더라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감이 없어요. 근데 경험이 있다라면 이거 작업하면 분명히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릴 거야. 내지는 에러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 에러 원인이 여기겠구나 라고 대충 예상이 되니까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거든요. 경험은 에러 났을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서로 돌려가면서 보라는 얘기고. 그만큼 일정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스프링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파이널 프로젝트의 일정을 짜오라고 할 거예요. 제가 각자. 그때쯤 되면 이제 프로젝트 최종 픽스할 거예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 일정 저는 절대 안 믿을 테니까. 하지만 그 일정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쪼기는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종강 준비를 슬슬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염두하시면 돼요. 이제 후반전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HTML하고 CSS는 뭐 별거 없고 코스 프로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코딩 능력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취업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 왜냐면은 시험 수준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라 YBM에서 치르는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어떤 증빙용은 안 돼요. 보통 이런 시험은 응시료도 싸. 근데 얘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C, C++, C#, 자바, 파이썬 요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시험도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이거 시험 보면은 결과도 바로바로 나온대요. 주로 이제 실기 형태고 기출문제도 다 돌아다니기는 해요. 일단 2급 같은 경우는 기본 문법을 이해하는가를 주로 봐요.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를 주로 보는 것 같아요. 2급, 3급, 2급 건너뛰고 바로 1급 시험 봐도 된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취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빙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시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실무자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중간 검정이 필요하다면 요 시험을 기준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적어도 자바라는 언어에 대한 기본 이해가 돼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니까 요 시험의 패스 여부를 놓고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맞게 했는가를 점검하는 잣대로 삼아도 될 거라는 거랑 그 다음에 중간쯤에 어느 목표점이 필요하거나 뭐 성취감이 좀 필요하신 분들 결정적으로 이력서 자격증란에 운전면허증 말고 쓸 게 없다. 요거라도 한 줄 넣으세요.
이력서에다 운전면허 쓰지 말고. 되게 없어 보여, 그거. 차라리 비워놓는 게 나아. 이 시험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기출문제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수업 범위 안으로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QL 개발자, SQL 디벨로퍼라고 해서 이제 SQLD라고 하는 시험인데요. 이거는 그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뭐 정보 처리 기사나 뭐 그런 거랑 거의 맞먹는 거고요. 요 시험은 우리 수업으로 커버가 100% 안 돼요. 우리 수업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요구를 하고요. 아무래도 국가 공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MySQL을 기반으로 할 건데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시험 문제 자체가 MySQL이랑 오라클이랑 좀 짬뽕돼 있더라고. 얘는 실기 없어요. 그냥 필기만 있어요. 원래 SQL 자체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애기 때문에 실기 안 봐도 되기는 해요. 개발자들한테는 요 시험이 그렇게 많이 필수로 여겨지지는 않는데 이거는 그래도 따면은 그 취업할 때 그래도 그래도 공부 좀 했네라는 느낌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SQL은 모든 분야의 프로그래머한테 교양 과목이야. 과장 조건 보태서 얘기할게요. 자바 못하는 자바 개발자는 용서가 되는데 SQL 못하는 자바 개발자는 용서가 안 돼. 진짜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과목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 자격증은 나중에 그 취업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거예요. 참고로 파이썬 데이터 분석하는 애들은 이거 필수로 따요. 무조건 따, 걔네들은. 그래서 지난번 기수 때 그 데이터 분석 수업하면서 이거 계속 떨어져갖고 과정 동안 3번 도전하는 애들은 봤어요. 일단 이거는 거의 개발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부분의 코딩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얘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자격증.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요 K데이터, 데이터 자격검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진행하는 시험들은요, 기출문제가 없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출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자격증책 같은데 뒤에 붙어있는 기출문제도 사실 100% 믿을 게 못 돼요. 왜냐면 얘네가 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시험 시간 끝나면 시험지를 다 걷어가. 그래서 시험지가 외부 유출이 안 돼서 각각 출판사들이 알바생을 고용해서 이제 시험장에 투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알바생들이 시험 문제를 한 2-3문제 외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취합해서 책에다 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랑 비교했을 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만큼 그래서 얘네 시험이 어려워. 저도 데이터 분석하려고 ADSP라는 시험 도전했을 때 나도 한번 떨어졌었거든. 쉽지 않아요, 얘네 시험 진짜. 얘네 거는 뭘 보더라도 쳐줘.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은 인정해 줄 거예요. 이 자격증들은. 물론 우리가 ADSP나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볼 필요는 없겠지. SQLD. 얘는 꽤 볼만해요. 혹시 영어 자신 있는 분? 암암리에 나의 영어 시험, 영어 자격증, 영어 실력도 좀 뽐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OCJP라는 게 있어요. 오라클 자바 국제공인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상장처럼 생겼어. 진짜 1도 안 쳐줘. 왜냐면 덤프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몰라. 지금은 좀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 현업에 있을 때는 그것만 해도 벌써 10년 넘었으니까 저 현업에 있을 때는 이거 따오면은 시간 남아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거는 인정해줘. 왜냐면 시험이 전부 영문으로 나와갖고, 아, 그래도 얘는 해외 출장 보내도 되는 애구나. 그런 거는 은근슬쩍. 왜냐면 개발자는 토익 점수 안 내거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애가 개발자 준비하면서 토익 공부하는 애. 개발자는 토익 안 봐요. 몰라, 대기업은 본다는지 모르겠는데, 뭐 삼성, 뭐 그런 진짜 엄청나게 규모 큰 찐 대기업들 말고, 그냥 중간 규모 이상 대기업들이 난 토익 본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봤거든.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제일 쓸데없는 게 토익 공부하는 거야, 진짜.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레퍼런스를 읽을 수 있다. 내지는 그 해외 미팅 할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자기 의사결정은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아름아름 어필할 때 필요한 게 외국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OCJP. 아마 얘랑 코스프로랑 자격 그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시험 수준이. 근데 문제가 영어라는 게 검색하면 나와. 문제가 이래. 영어로. 그 얘네는 전자 채점이기 때문에 그 시험 보고 나오면 바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여기 벽에 점수 붙어 있는 그런 걸 거예요. 나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필기인지 실기인지. 아마 필기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OCJP는 응시료가 싸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시지 말고 일단은 좀 저렴이 자격증들부터도 섭렵을 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자격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따세요 그건 아니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를 뭔가 기준으로 삼을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도전해서 저거를 기준으로 삼아도 어느 정도 본인의 성취도를 점검하는 잣대는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저런 자격증 백날 따봐야 사실 잘 만든 포트폴리오 하나를 못 이겨.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야. 자, 쓸데없는 얘기를 몇 분이나 했냐? 쓸데없는 얘기를 23분이나 했네요. 오케이. 자, 어쨌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진행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여태까지 했었던 프로그래밍하고 좀 달라요. 그냥 명령어만 주구장창 치는 거야. 명령 프롬프트 열어놓고. 그래서 얘는 그냥 명령어 소개하고 실행 결과 캡처해서 넣고 이렇게 자료 만들다 보니까 그냥 PPT가 낫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자료하고 데이터 구별할 수 있어요? 자료하고 정보. 자료를 데이터라고 하고 자료와 정보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료는 그냥 관찰해서 얻어낸 낱말 카드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형성님이라는 사람을 관찰해서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뭐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면 그 독립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자료라고 해요. 자료는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 자료를 가공을 해서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게
의사결정에 반드시 활용이 돼야 그걸 우리가 보통 정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지금 B라는 글자를 그냥 들이댄다면 아무 의미 없지만 아침에 출근하려는 사람한테 B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의 역할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정보로 만드는 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원통으로 그래요. 아까 형성님이라는 사람을 관찰했을 때가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이 단어들만 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딱딱딱 이렇게 세팅해주고 뒤에다가 저장하기라는 버튼 하나만 주면은 이걸 본 사람이 이걸 수정해서 저장할지 그냥 넘어갈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의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4가지 기능이 필수적인 게 됐고 그래서 CI/UD가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백엔드 하나를 놓고서 자바로 연동을 했는데 예전에는 HTML하고 연동하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서 뭐 PC용 프로그램, 웹사이트, 모바일 앱 이런 애들이 같이 저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저장하고 그게 웹사이트로 열람이 되고 여기서 수정한 게 모바일 폰으로 알람이 가고 이런 식으로 연동이라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흔히 연동이라고 말하는 거는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뜻해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유할 목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덩어리야. 그게 형태가 뭐가 됐건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우리가 연락처를 다 정리를 해놓는다.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실제로 우리는 제이슨 서버 가동할 때 제이슨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썼어요. 제가 데이터.json이라는 파일 드렸잖아요. 그거 꺼놓고 보면 메모장 파일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뭔가 주소록 같은 거 정리할 때 메모장 쓰는 거 솔직히 너무하잖아. 그리고 이제 만만한 거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엑셀이에요. 엑셀에다 주소록 같은 거 정리하지. 자, 엑셀에다가 정리하는데 한 5만 명 정도 정리했다고 칩시다. 이론상 제가 알기로 엑셀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최대 건수가 10만 건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대충 한 5만 건 넘어가면은 컴퓨터 성능 때문에 제대로 안 열려, 파일이. 열다가 꺾고 막 그래요. 컴퓨터 자체가 간다는 못하니까.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파일에다가 직접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파일이 용량이 커. 근데 거기서 내가 5만 명 정도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에서 내 거를 찾아서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스크롤을 얼마큼 움직여야 될까? 한참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수정할 때도 파일이 용량이 크면은 키보드 같은 거 입력할 때 버벅버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수정 삭제 조회가 쉽지가 않아요. 파일 열 때마다 처음부터 스크롤 계속 해야 돼요. 파일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을 때 전부 처음부터 읽어야 되고 변경, 추가, 삭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내가 똑같은 사람 정보를 2개 넣을 수도 있을 거야. 데이터의 중복이나 그리고 잘못 기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전산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고객 정보 같은 거 관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거 지금 이제 고객 자료를 엑셀 같은 거에 정리한다고. 그거 이제 중요한 자료니까 본인이 갖고 다닐 거냐? 어디 가서 술 처먹고 하니까 큰일 났어. 그런 식으로 고객 정보 유출되는 경우 꽤 많아요. 그럼 뭐 누가 그 USB 주소 갖다가 직권프에 끼고 엑셀 파일 열면은 그 자료가 유출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안의 주약이에요. 파일이라고. 그냥 누구나 그 파일을 취득하면 거기는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데이터 조회가 힘들다. 읽기, 쓰기, 수정, 삭제가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중복될 때 이걸 적극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보안의 쥐약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 말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이 뻗어도 데이터는 날아가지 않게끔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그 특성을 좀 강화하는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DBMS라고 해요. 근데 DBMS도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이력 썼을 때 한글 써도 되고 MS 워드 써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삼성에서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글 쓰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 요즘은 노션 같은 걸로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종류가 많아요. DBMS. DBM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DBMS야.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MS 워드를 깔았어. 이걸로 이력서를 썼어. 그러면 실제 콘텐츠는 이력서 파일인 거잖아요. MS 워드 자체가 이력서는 아니지. 얘네는 그 MS 워드 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얘네들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퉁쳐서만 불러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DBMS랑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자타공인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그 자체가 자바로 만들었고요. 얘는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용량이라는 게 만약에 게시글로 치면은 게시글 10만 개, 20만 개 그 정도가 아니라 100만 개, 200만 개 그 정도를 기본으로 치면 돼요. 그래서 오라클은 시스템 요구 사양 자체가 높아요. 웬만한 이런 데스크탑에서 웬만하면 잘 깔 수도 없고. 그래도 학생들 공부하라고 좀 라이트 버전, 오라클 엑셀이라는 거를 무료로 배포하기는 해요. 보통 그것 가지고 공부하긴 하는데 문제는 윈도우가 배포를 안 해요. 맥은 오라클 깔 방법이 일체 없어요. 요즘 학원 수업에서는 오라클 수업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라클은 보통 이제 돈 많은 회사들이 씁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광고주라든지 그런 데. 예전에 제가 봤던 컴퓨터 중에 제일 비싼 게 60억 호가하는 장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 장비 자체가 얘를 설치할, 오라클 설치할 목적으로 세팅된 장비였어요. 그만큼 이제 대기업의 메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쓰고요. 오라클 쓴다라고 하면 그래도 회사 돈 좀 있는다라고 봐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저 오라클 설치 CD가 그때는 뭘 깔았는데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CD로 깔았습니다. CD가 이제 학교 실습실로 배송 온 걸 봤는데 박스가 제 허리까지 왔었어요. 한 번 딱 열면 위에 CD 한 장 들어있어. 나머지가 이만한 박스였는데 나머지가 다 메모리야. 그만큼 사용 방법이 되게 어마무시하고요. 이 오라클 자격증이 OCP라는 게 있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자격증인데 걔는 따면은 어마무시하지. 그냥 취업 프리패스지. 한 과목당 10만 얼마 정도고요. 한 7과목인가 패스해야 자격증이 들어요. 그래서 자격증 다 따는데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고요. 지금 아마 더 들 거야. 그리고 얘네가 버전이 계속 한 2년 단위로 버전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버전 나올 때마다 이전 자격증을 다 폐기시켜요. 자격증이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자격증 관리를 어마무시하게 해요.
얘네는 자격증 받으면 자격증이 금방 줘. 금방. 그럼 100만 원이 넘는 자격증이 무슨 왜 줘야지? 와이프가 저 자격증이 있어서 봤는데 꿀대고 진짜. 진짜 금방 붙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라클이 이제 자타공인으로 1등인데 웬만해서는 이제 돈이 없으면 잘 쓸 엄두를 못 내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거 걔 누구지? 아이언맨 비서 인공지능 자비스가 이걸로 돼 있다는 결정이야. 3편에 보면 대사가 나와요. 왜? 3편이었나? 만다린 추적하는 거. 그래서 맞다. 3편에서 그 해피가 폭탄 때문에 꺼졌잖아요. 그래서 토니가 열받아갖고 자비스한테 만다린 추적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 그러면 만다린 대사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고 대사하죠. 왜냐면 얘네가 마블 후원사였거든. 그래서 매 편마다 이제 얘네가 돼요. 보면은 오라클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와. 영화 대사. 그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는 거야. 일반적인 회사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쓴 게 이제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였고요. 3등이 MySQL이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지금은 아닌데 얘가 초창기 때는 윈도우에밖에 설치가 안 됐어. 원래 MS는 맨날 윈도우 전용으로만 나오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딴 거 몰라도 프로그램 화면 하나는 기가 차게 만들어. 그래서 얘가 배우기가 엄청 쉬웠거든. 그래서 저랑 같이 그 프로그래밍 시작했던 세대는 전부 다 MS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얘네 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거의. 실제 회사들도 그냥 해적판을 썼어. 전부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모바일에서 죽을 쓰고 애플한테 엄청 까였죠. 윈도우 폰 쫄딱 망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딸리기 시작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눈에 불을 켜고 잡아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적판으로 쓰던 애들이 MS에서 탈 MS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MS가 이제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돈 있는 애들은 오라클로 가고 돈 없는 애들은 MySQL로 갔어요. 자, MySQL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오픈소스로 시작했어요. 공짜. 너는 할 거 없이 썼고요. 하드웨어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반 저사양 데스크탑에 깔아도 쌩쌩하게 잘 돌아갔어요. 근데 무료 소프트웨어니까 누구도 품질에 대한 보장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불안정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한참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그런 일이 간단히 있었어요.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그런 애들이 많이 썼죠. 지금은 그 인터넷에 보는 쇼핑몰들 있죠. 대형 쇼핑몰 말고 그냥 그 중소 쇼핑몰들 있잖아요. 거기는 다 MySQL 쓰려고 100%가. 근데 돈 있는 회사는 오라클, 그 다음에 돈이 없는 회사는 MySQL 이렇게 양분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경종을 울린 게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자, 오라클은 어쨌건 비싸, 그렇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비싸.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회사가 아니면 여러 개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게 나오면서 전 세계 서비스가 기본이 됐지. 오라클은 워낙 비싸니까 여러 개를 줄 수 없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중앙 집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사이트가 오라클에 다 한 곳에 접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인스타에다 글을 올리면 그게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저장 시간 한참 걸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혹은 아시아든지 유럽이든 이렇게 지역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인스타에 글 올리면 아시아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서버들끼리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동기화를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앙 집중형보다는 약간 저가형 데이터를 놓아놓고 분산형 데이터를 넣는 게 성능에 더 좋더라. 백지장도 만들면 낫더라. 컴퓨터가 실제로 그래요. 겁나 좋은 컴퓨터 한 방에 몰빵해서 돌리는 것보다 저가형 성능 PC 여러 대 돌리는 게 훨씬 나아. 성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이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거야. 또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결정타를 낸 게 재미없어요. 카카오. 어마무시하게 규모가 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오라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은행에서 쓰는 데이터. 오라클일까? MySQL일까? 당연히 오라클이었지. 이게 국룰이었거든? 근데 카카오뱅크가 MySQL이었어. 기사에서 제가 본 거는 MySQL 서버 5,000대한테 분할 저장을 시켰어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내가 관심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거의 탑 레벨이에요. MySQL로 그 금융 데이터를 구축해내고 여태까지 에러 없이 잘 몇 년을 버텼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카카오의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은 진짜 국내 최강이라고 봐도 돼요. 카카오뱅크. 카카오는 모르겠어. 그럼 이제 오라클을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거의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MySQL을 인수했어. 소프트웨어 업계에 간간히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도 오라클 인수하면 망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바랑 MySQL이야. 어떻게 망했냐? 유료화했거든. 유료화했어요. 여러분 자바는 유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바 공식 버전 안 깔고 오픈데이트 거예요. 원래 자바라고 검색하면 오라클 사이트로 들어가요. 오라클 자바. 얘네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 원래 공짜였던 거를 돈 주고 사갖고 우리가 만든 걸 유료화한 것도 아니야. 남이 만들어서 공짜로 풀던 거를 그걸 돈 주고 인수해서 유료화시킨 거야. 그럼 그걸 어마무시하게 못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무료로 풀어준 거예요. 그게 자바에서는 오픈 자바였고, MySQL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냥 한번 설치하는 것까지는 무료야. 근데 배포하거나 업그레이드는 못 받아요. 근데 MySQL이 원래 오픈소스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료로 뿌리던 거였다고. 근데 MySQL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그냥 오라클이 돈 주다고 하고 그래 돈 주고 팔았는데 쟤네가 하는 거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이거 만들어서 공짜로 뿌렸는데 저 새끼들이 내가 만든 거 갖다가 돈 주고 팔아? 당연히 배 아플 거 아니야. 자, 그럼 원작자 입장에서 소스코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출시를 해. 이거야.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 이 제품의 설계도를 얘한테 팔았어. 그럼 이 제품의 이름만 바꿔서 나도 또 이 제품을 팔아.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먹혔어. 그래서 MySQL하고 현재 똑같은 버전의 무료 버전이 마리아DB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원래 저 마이가 원 개발자 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마리아DB도 그 개발자 둘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MySQL하고 마리아DB 두 가지, 마리아DB라는 얘기도 종종 들을 텐데 마리아DB랑 MySQL은 99.99% 똑같아요. 거의 이름만 달라.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S SQL은 아마 현업에서 쓰는데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오라클하고 MySQL은 주중에 뭘 만날지 몰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PPT 자체가 원래는 오라클 뷰즈였는데 MySQL이 좀 점유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스크린샷들만 MySQL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호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오라클도 이제 겸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라클은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좀 더 보셔야 된다. 오라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취업해서 공부해도 될 거야. 자, 나머지 IBM DB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데이터베이스 종류 얘기할 때 꼭 나와. 나도 뭔지는 모르겠어. 본 적이 없어. 큐브리드는 국산이에요.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와이프가 박사 논문 지금 심사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 석박들도 그렇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들도 한국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 괜히 불신하다. 진짜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논문 심사를 받으려고 심사를 받아도 되지, 교수님한테 한번 중간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 인용 뒤에 참고문헌이라고 해서 인용한 거라고. 외국계 논문이 별로 없고 외국계 논문 불충하라고. 지들도 한국 보시면서 한국 논문 되게 무시해. 난 그걸 뭔지 뭐 하는지 꺼낸지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나라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괜히 무시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별로 빛을 못 봤어. 근데 어느 날 네이버가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서비스에, 지금은 모르겠어. 제가 네이버가 인수했다는 소식 들은 게 벌써 10년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네이버 그 당시 시스템의 50% 정도를 큐브리드로 대체했대요. 그 바람에 떡상을 했지. 그리고 네이버가 이걸 오픈소스로 깠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있다라는 식으로. 네이버가 오픈소스 오픈을 되게 많이 해요. 카카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RT베이스. 아마 거의 볼 일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번 봤거든요. 되게 오래전이야. 저보다 10년 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프로젝트에서 이번에는 DBMS RT베이스 쓸 겁니다 라고 하면은 평소에 투고 있던 사직서를 조용히 내고 그냥 만들다 만 것 같이 생겼어요. 저 개발사한테 전화하고 쌍욕까지 했습니다. 저걸 프로젝트할 때. 이런 기능도 안 만들어가지고 정부 투자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정부 프로젝트 하면서 저거 썼었는데 진짜 유명하고. 아무튼 이러저러합니다. DBMS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는 MySQL하고 오라클 두 가지만 염두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으면 마리아드레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다룰 언어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질의하는 데 쓰는 구조화된 언어. 현재 나오는 IT 계열에서 쓰는 언어들 중에 가장 자연어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얘는 문법이라는 체계 자체가 거의 희미해요. 그냥 문장을 쭉 하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명령 프롬프트에서 엔터 땅 치면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어야. 조건문, 반복문 그따위 거 없어. 근데 이제 SQL이 내부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나눠져요. TDL, DML, DCL, 데이터 디파인 랭귀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항목들, 예를 들면 제이슨 같은 경우는 제이슨 필드 정하잖아요. 그렇게 항목을 정하고 각각 항목에 대한 변수 데이터 타입 정합니다. 그런 명령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DML, 데이터 조작어, 실질적으로 입력 구성 삭제 조회를 실행하는 거. 마지막으로 DCL, 데이터 제어,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 그런 거. 자, 요 세 가지 이제 제가 저 페이지 없죠. 이제 한 30초 정도 있다가 이제 쉬었다 하자고 할 텐데 이제 점은 나가면서 잊어버리시면 돼요. 구별하지 마. 실무자들도 이거 구별 못해요. 근데 만약에 IT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가야 된다. 뭐 정보처리 기사를 보건 정보처리 산업 기사를 보건 데이터베이스만 보면 무조건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IT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런 겁니다. 진짜 자가 못하는 건 용서가 되고 SQL 못하는 건 용서가 안 되죠.
그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 4대 성답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시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보고 전부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잊어버리러 갑시다. 이거 여기까지?